여러분, 만약 시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줬다는 만둣국 한 그릇에 여러분의 목숨과 전 재산을 노리는 끔찍한 독이 들어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남편 김민준과 결혼한 지 꼬박 8년이 됐습니다. 지난 8년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이제 집안일과 바깥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8년차 며느리가 되었죠. 평범하고 안정적인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과 마트에 가서 장이라도 볼까 했는데 민준 씨는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들어 야근이 너무 잦았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믿기로 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청소를 막 끝냈을 때 현관문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뭘 놓고 갔나 싶어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저는 얼른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는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장바구니 안에는 부추와 새우, 그리고 두툼한 삼겹살이 들어있었죠. 시어머니는 얼굴에 가짜 웃음을 한가득 띠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민준이가 내가 해주는 삼선만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니? 오늘 마침 시간도 남고 해서 너희 먹을 만두 좀 빚어주려고 왔다. 내 솜씨도 한번 보렴.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이렇게 부지런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평소 저희 집에 오시면 소파에 앉아 밥 차려주기만 기다리시거나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못 낳는다며 은근히 눈치를 주곤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모처럼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겠다니 실은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제가 물이라도 한 잔 끓여드릴게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 물을 끓이는 사이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잔뜩 낮췄지만 저희 집은 거실과 부엌이 미닫이문 하나로 분리되어 있어 소리가 새어들어왔죠.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걔가 이 만두 한 그릇만 먹으면 걔 앞으로 된 주식이 전부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약은 잘 숨겨놨어. 무색무취라 절대 못 알아챌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주전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닥으로 쏟아진 물처럼 제 머릿속도 하얘졌습니다. 주식? 약? 며칠 전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회사 지분 일부를 제 앞으로 남겨주셨다는 이야기였죠. 민준 씨에게 슬쩍 흘린 적이 있었는데 설마 시어머니가 그걸 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살짝 열어 거실을 엿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는 장바구니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고 어두운 갈색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 만두소에 투명한 액체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수없이 반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액체를 다 붓고 나서는 젓가락으로 만두소를 휘휘 저어 섞은 뒤 병을 다시 장바구니에 넣고 채소로 덮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갈색 병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본 그라목손이라는 맹독성 농약이 바로 저런 병에 담겨 있었죠. 한 모금만 마셔도 목숨을 잃는다는. 시어머니가 절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김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히 미닫이 문을 닫고 소매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내며 엎질러진 물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왔구나. 어서 앉아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삼선만두 빚어놨다. 금방 끓여주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걸 터뜨리면 저 모자에게 저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민준 씨, 야근한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일이 갑자기 취소됐어. 마침 만두나 먹으려고. 시어머니는 이미 만두를 끓는 물에 넣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만두가 둥둥 떠다니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맛있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제 목숨을 앗아갈 끔찍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수진아,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니? 어서 수저나 놓으렴. 우리 아들 뜨거울 때 먹게. 시어머니는 잘 익은 만두를 예쁜 그릇에 담아 파와 계란지단까지 정성스럽게 올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가가 민준 씨에게 젓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말했죠. 민준 씨, 어머니가 당신 주려고 특별히 만든 거래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삼선만두. 식기 전에 얼른 먹어요. 식기 전에 얼른 먹어요. 그런건지 그제야 남편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만두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제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만두를 입에 넣으려다 말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만두 냄새가 왜 좀 이상하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쾅쾅쾅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옆집이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수진 씨 집에 있어요? 우리 집 간장이 똑 떨어져서 그런데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이 여사님. 잠깐만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가 이 여사님의 간장병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간장을 따라드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준 씨가 이미 만두 2개를 먹어치운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제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제가 오해한 걸까요? 하지만 분명히 만두소에 무언가를 넣는 걸 봤는데 아들, 맛있니? 엄마 솜씨 괜찮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두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괜찮네요. 아까는 냄새를 잘못 맡았나 봐요. 먹으니까 맛있네. 괜찮네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만두 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히 만두소가 아니었습니다. 덜이 팰때의 등골이 뽀때의 둥둥 저들 모자의 끔찍한 탐욕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전쟁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옆집이 여사님은 간장병을 받아들고 가면서 제게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 오늘 시어머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 직접 만두까지 빚어주시고 정말 보기 드문 일이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여사님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김민주는 만두를 입에 넣고 씹으면서도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남편의 만두 그릇을 향해 있었죠. 그 눈빛에 담긴 기대감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자리에 앉아 죽을 뜨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 먹는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새우, 오늘 아침에 시장 가서 직접 고른 거야. 펄펄 뛰는 걸로. 네가 어릴 때부터 이걸 참 좋아했지. 김민주는 음하고 대답하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만두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두어 번 씹던 그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안에 만두를 삼키고는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물을 한가득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릇에 남은 만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두소 맛이 좀 이상한데요?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얼굴도 순간 굳었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젓가락으로 만두 하나를 집어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난 맛있기만 한데. 네가 아침에 뭐 자극적인 거라도 먹었니? 맛이 섞였나 보지. 김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만두 하나를 집어 코에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은 못하겠는데 좀 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수진이가 해줬던 맛이랑은 달라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얼른 죽 그릇을 내려놓고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넣으신 양념이 저랑 좀 다른가 봐요. 어머니, 혹시 뭐 특별한 거라도 넣으셨어요? 저는 일부러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멈칫하더니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보통 쓰는 소금이랑 조미료만 넣었어. 아마 부추가 좀 억셌나 보다. 내가 살 때 잘 못 봤나 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김민준의 그릇에 남은 만두를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좀 억세도 먹을 만해. 얼른 먹어. 식으면 더 맛없어진다.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두를 집으려는 순간 또다시 쾅쾅쾅 하는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이 여사님보다 훨씬 더 급한 소리였죠. 시어머니의 몸이 눈에 띄게 굳었고 김민준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왜 저렇게 급하게 두드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현관문 고양이 눈으로 밖을 보니 아래층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수도관을 들고 무척이나 급해 보이셨죠. 저는 문을 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박 할아버지는 다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댁에도 물이 안 나와요? 내가 화초에 물 주려고 수도를 틀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서 댁도 그런가 해서. 단수?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부엌으로가 수도꼭지를 틀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단수네요.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중인가 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몇 마디 더 나누다가 수도관을 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식당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김민준의 그릇에 남은 만두를 재빨리 밀폐 용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그 옆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왜 갑자기 단수가 됐지?
저는 일부러 물으며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만두는 왜 담으세요? 민준 씨 아직 다 안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손을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 새로 끓일 수도 없고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저녁에 민준이 오면 데워주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밀폐 용기 뚜껑을 닫아 냉장고, 냉동실,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 두려운 사람처럼요. 그때 김민준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수도관이 터졌대. 오후나 돼야 고쳐진대요. 어머니, 저 그냥 안 먹을래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더 먹지 않고? 아직 몇 개 남았는데 안 먹어요. 입맛이 없네. 김민주는 손을 내젓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집에 잘 있어. 단수됐으니까 물 좀 받아놓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가요. 김민준이 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마음속의 돌덩이가 잠시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김민준이 다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먹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약이 정말 독이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건 저들 모자가 스스로 자초한 일. 무슨 일이 생겨도 자업자득입니다. 김민준이 떠나자 시어머니도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단수돼서 밥도 못할 테니 나도 이제 집에 가볼게. 저녁에 다시 와서 볼게. 그녀는 자신의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다른 증거를 더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머니, 좀 더 앉아 계시지 그러세요. 금방 물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집에 일이 있어서. 그녀는 평소보다 더 세게 문을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고 만두가 담긴 밀폐 용기를 꺼냈습니다. 통통하고 하얀 만두들을 보니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만두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가장 아래 칸 서랍을 열어 그 갈색 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가져갔지만 혹시 다른 것을 숨겨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랍 안에는 온갖 양념병과 비닐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중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바로 그 갈색 병이었습니다. 아까 장바구니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죠. 병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으니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약을 뿌릴 때 맡았던 냄새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뚜껑을 닫고 비닐봉지에 병을 싸서 제 방 옷장 가장 깊숙한 서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옷가지들로 덮어두었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갈색 병, 코를 찌르는 농약이라고 검색했습니다. 곧바로 그라목손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적힌 맹독성, 해독제 없음, 치사량 5, 15ml, 비가역적인 폐섬유화 유발, 중독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질식사라는 문구들을 보자 제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단지 제 명의로 된 주식 때문에. 그리고 김민준, 그가 만두가 쓰다고 말한 것은 정말 맛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척 연기한 걸까요?
그는 분명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만두의 독을 탈 수 있었을까요? 저들 모자는 처음부터 공모했던 것입니다. 저는 침대가에 앉아 스마트폰을 든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8년, 저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잘했습니다. 김민준이 창업할 때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모두 그에게 주었고, 시어머니가 아플 때는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간호했습니다. 집안일은 한 번도 그들 모자에 손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제 목숨을 노리는 배신이었습니다. 단지 제 주식 때문에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김민준이 그 여자와 정말 관계가 있는지, 그들이 처음부터 내 주식을 빼앗으려고 계획했는지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스마트폰과 지갑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김민준의 회사로 가 그가 정말 출근했는지 아니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갔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길가에 세워진 김민준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가지 않고 차에 기댄 채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런 미소는 우리가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나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소였죠. 저는 서둘러 옆에 있는 나무 뒤로 숨어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조용히 그를 향해 겨눴습니다. 유나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나 금방 끝나. 너랑 우리 아기 주려고 네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도 사놨어. 곧 갈게. 유나? 아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유나라는 여자는 분명 김민준의 회사 동료인 최유나일 것입니다. 예전부터 회사 사람들이 김민준과 최유나가 유난히 가깝게 지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김민준에게 물었을 때 그는 그저 평범한 동료 사이라며 제가 쓸데없는 상상을 한다고 화를 냈었죠. 이제 보니 평범한 동료가 아니라 아이까지 있는 사이였던 겁니다. 김민준은 전화를 끊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아 세우고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앞에 가는 저 검은색 세단 좀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깝게는 말고요. 기사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앞서가는 김민준의 차를 보니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제가 믿었던 행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았고,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저를 죽이고 제 주식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수진, 울지 마. 강해져야 해. 증거를 모아서 저들 모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 택시는 약 20분 정도를 달려 김민준의 차가 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은빛마을 아파트,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집값이 매우 비싸서 한 채에 수억 원은 좋게 넘는 곳이었죠. 김민준의 월급은 35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분명 제 돈으로 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 요금을 지불한 뒤 김민준의 차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약 10분 후 김민준이 한 아파트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한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파란색 우주복을 입은 아이는 통통하고
귀여워 보였죠. 그의 옆에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꽤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최윤아였습니다. 최윤아는 김민준의 팔짱을 끼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아주 달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민준도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얼굴 가득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그들의 모습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렇게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집에서 그를 위해 집안일을 하고 그가 야근으로 힘들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이 근처 유아용품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민주는 아이를 안고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었고 최윤아는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다정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쇼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는 이방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행복은 이미 그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말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권리를 되찾고 김민준과 박순자 여사 그리고 저 최윤아라는 여자 모두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은빛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저는 길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고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금 찍은 사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아이를 안고 다정하게 웃는 모습, 최윤아가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친밀한 모습은 저와 김민준이 결혼한 8년 동안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달콤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얼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 휴지로 얼굴을 닦고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만 저들 모자가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봤던 은빛마을 아파트의 그 건물을 떠올렸습니다. 김민준과 최윤아는 분명 그곳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집이 김민준이 산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가 제 돈을 썼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은빛마을 아파트 근처의 부동산 중개소를 검색했습니다.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안심부동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개소에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젊은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집 보러 오셨어요? 매매 알아보시나요? 아니면 전세 알아보시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각, 은빛마을 아파트 좀 보려고요. 아들이 이 근처에서 일하는데 좀 더 큰 집을 사주려고요. 나중에 손주 낳으면 편하게 살라고. 젊은 직원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자상하시네요. 은빛마을 아파트. 저희가 가진 매물이 몇 개 있습니다. 원하시는 평수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물컵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한 30평대 후반 정도면 좋겠고, 예산은 뭐 집만 좋으면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맞다. 내 친구도 은빛마을 아파트에 사는 것 같던데. 이름이 김민준인데. 혹시 알아요? 한 1년 전쯤에 집을 샀다고 하던데. 혹시 어느 동에 사는지 알면 나중에 오가며 인사라도 하려고요. 젊은 직원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이요. 어머님, 저희가 워낙 많은 고객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이름을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은빛마을 아파트 30평대 후반으로 거래된 거는 몇 개 없으니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주면 정말 고맙지. 그 친구가 워낙 바빠서 내가 자꾸 연락하기도 미안해서 말이야. 이왕이면 그 친구 근처로 집을 사면 나중에 손주라도 봐줄 수 있고 좋잖아. 저는 일부러 손주 이야기를 꺼내 직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젊은 직원은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김민준이라는 고객님이 계시네요. 작년 3월에 은빛마을 아파트 38평을 구매하셨어요. 3동 1802호고요.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셨네요. 전액 현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3월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 명의의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 김민준과 제 공동명의 계좌로 옮겼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별 의심 없이 돈을 옮겨주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는 그 돈으로 최윤아에게 집을 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대단해? 전액 현금으로? 내 친구가 평소에는 그렇게 검소해 보이더니 돈이 많았나 보네. 아, 그럼 그 집은 그 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가? 젊은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원래 고객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요. 친구분이시라니 말씀드리는 건데 명의는 최윤아라는 여성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민준 씨가 돈을 내면서 약혼녀에게 사주는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약혼녀? 저는 손에 든 물컵을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저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약혼녀라 칭하며 집까지 사주다니.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젊은 직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정말 고마워요. 잘 알았어요. 그럼 은빛마을 아파트 매물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남편이랑 상의 좀 해보게요. 젊은 직원은 서둘러 자료를 제게 건넸고 저는 대충 훑어보며 관심 있는 척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집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중개소 문을 나서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골목으로 들어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제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거나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위해 쓰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주는 그 돈으로 자기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고 저에게는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 10분쯤 울었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 최윤아에게 몰래 더 많은 돈을 줬을 것입니다. 저는 김민준과 저의 공동명의 계좌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에 그가 관리했고 저는 거래 내역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만 합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만약 김민준이 최윤아에게 돈을 보낸 기록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켜고 공동명의 계좌에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까 두려우면서도 하루빨리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로그인 후 저는 계좌 거래 내역을 클릭하고 작년 3월부터 내역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작년 3월 15일 은빛마을 아파트 건설사로 5억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매 대금이라는 메모와 함께요. 3월 20일에는 최윤아에게 9천만 원이 이체되었고 메모는 생활비였습니다. 그 후로 매달 10일에는 최윤아에게 30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메모는 생활비이거나 아이 분유값이었죠. 저는 이체 기록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 3월 20일은 제가 저혈당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김민주는 일이 바쁘다며 30분만 제 곁에 있다가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최윤아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급하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300만 원, 우리 집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는 최윤아에게 저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체 기록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한 부를 인쇄하여 제 방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보처럼 김민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는 제 돈으로 내연녀와 사생아를 키우면서 동시에 그의 어머니와 공모하여 저를 죽이고 남은 주식마저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인쇄한 이체 기록을 숨기고 현관문으로 다가가 고양이 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일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무 일 없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또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제게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아까 집에 가다가 생각해보니 너희 집 단수돼서 밥도 못 챙겨 먹었을 것 같아서 몸보신하라고 닭곰탕 좀 끓여왔다. 저는 보온병을 받아들였습니다. 묵직한 무게감과 달리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침에는 만두에 독을 타서 저를 죽이려 하더니 이제 와서 닭곰탕을 끓여주는 척하다니 분명 좋은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신경 써주셔서.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안 들어왔니? 네, 회사 일이 바빠서 늦는데요. 저는 보온병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일부러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옆으로 다가와 보온병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서 열어서 한 그릇 먹어보렴. 방금 끓여서 뜨끈뜨끈해. 몸보신의 최고야. 그녀의 눈빛에는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물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물 한 잔 드릴게요. 저는 지금 배가 안 고파서 닭곰탕은 이따 먹을게요. 시어머니는 앉지 않고 제 옆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랑 민준이랑 결혼한 지 저머 오래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너도 속상하지? 내가 최근에 용한 한의사를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주신 처방전이 그렇게 효과가 좋대. 몸을 보양하는데 최고라는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일까요? 저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한의사요? 믿을 만한가요? 저도 예전에 병원 많이 다녀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믿을 만하고 말고. 내 친구 며느리가 바로 그분 약 먹고 임신했어. 내가 이미 약을 지어놨으니 내일 가져다 줄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먹으면
틀림없이 임신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배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침에 부엌에서 저를 볼 때와 똑같이 온통 계산적인 속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약에 무언가를 타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두가 실패하자 이제는 약으로 저를 해치려는 것입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신경 써주셔서. 하지만 제가 요즘 위가 좀 안 좋아서 약은 나중에 먹을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몸조리 잘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나도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닭곰탕은 꼭 챙겨 먹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저는 보온병에 든 닭곰탕을 변기에 쏟아버리고 물을 내려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보온병을 제자리에 두고 마치 다 마신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저를 해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암속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강태식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강태식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었고 지금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믿을 만한 분이었죠. 저는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진 아가씨, 웬일이세요? 강태식 씨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반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혹시 사람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한 명은 김민준, 제 남편이고요. 다른 한 명은 최유나라는 여자예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아이의 출생증명서나 김민준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게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강태식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와 최유나 씨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그리고 그 아이의 대략적인 나이 같은 기본 정보를 제게 보내주세요. 최대한 빨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걱정 마세요. 돌아가신 회장님을 생각해서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강 실장님. 지금 바로 정보 보내드릴게요. 꼭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김민준과 최유나의 정보를 정리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강태식 씨의 도움이라면 분명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인 가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험악해서 내가 남을 해치지 않아도 남이 나를 해치려 든다는 것을요. 강태식 실장님과의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나서야 제가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은 단수되어 요리를 할 수 없었고 저는 서랍에서 과자를 꺼내 물과 함께 두어 조각을 먹었습니다. 몇 입 먹지 않았을 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과자를 치우고 입을 닦은 뒤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김민준은 거실로 들어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오늘 하루 종일 야근했어.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야근? 무슨 야근을 했는데요? 김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계속 재촉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옆으로 비켜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굳었고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누가 당신 화나게 했어? 화 안 났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묻는 거예요. 오늘 은빛마을 아파트에서 재밌게 놀았냐고요. 김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날 미행했어? 저는 비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아까 찍은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행? 내가 당신을 미행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밖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김민준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보시죠. 김민준은 사진을 보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야. 그냥 당신이 화낼까봐. 저는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내가 화낼까봐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내가 화낼까봐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그 여자에게 집을 사주고 내가 화낼까봐 당신 어머니랑 공모해서 만두에 독을 타서 날 죽이려 했어요? 마지막 말을 뱉는 순간 김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죠. 저는 부엌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 어머니가 만두 빚으러 와서 그 안에 그라목손을 넣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심지어 당신이랑 통화하면서 내가 그 만두를 먹고 나면 내 주식이 전부 당신들 것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요. 김민진 씨, 내가 당신이랑 8년을 결혼해서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김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졌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내가 당신을 해치려던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꾸민 일이야. 난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그분은 당신 어머니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 당신과 그 여자의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김민준 씨, 더 이상 날 속이려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공동명의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당신 작년 3월에 최윤아한테 9천만 원을 보내고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도 보내줬더군요. 그 돈 전부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돈이었어요. 김민주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보였죠.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속이지 말았어야 했고, 최윤아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고,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당장 최윤아랑 관계를 정리하고 집도 팔아서 돈을 당신에게 돌려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그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준 씨, 너무 늦었어요.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과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요. 김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수년간의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우리 결혼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생각해봐. 행복?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다 과거의 일이에요. 당신이 최윤아를 만난 그날부터 우리의 행복은 끝났어요. 김민준 씨, 똑똑히 들어요. 난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김민주는 밖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침대에 앉아 그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노크 소리가 멈췄고 그가 거실에서 한숨을 쉬며 서성이다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 연기가 침실로 스며들어와 기침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강태식 실장님에게 조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최윤아와 아이의 거처는 은빛마을 아파트 3동 1802호가 맞으며 아이의 이름은 김아준, 작년 5월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일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해 아버지 칸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알아보고 김민준이 다른 재산을 빼돌렸는지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보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김민준의 재산 빼돌리기 증거만 확보하면 이혼 소송에서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박순자 여사에게 법적인 대가도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회사에 간 모양입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남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최대한 빨리 최윤아랑 정리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쪽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씻고 막 외출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양이 눈으로 보니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손에는 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무척 차가웠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웃는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어제 내가 끓여준 닭곰탕은 먹었니? 오늘 또 몸에 좋은 보약 좀 가져왔다. 몸보신해야지. 그녀는 장바구니에서 대추, 용안육, 그리고 흰 종이에 싼 약가루 몇 봉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약가루들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일까요? 저는 못 본 척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더 이상 연기하지 마시고요. 박순자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도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어제 민준이랑 싸운 거 안다. 만두 일도 알고 있다는 거 안다.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널 해치려던 게 아니라 그냥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그런 거야. 그 약 내가 아는 사람한테서 산 보약이지 그라목손 같은 게 아니야. 그라목손 같은 게 아니야. 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그건 그라목손이 맞아요. 한 모금만 마셔도 죽는 맹독성 농약이라고요. 정말 저를 위했다면 만두에 그런 걸 넣지 않으셨겠죠.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한 건 제가 죽고 나면 김민준이 최윤아랑 결혼해서 그들의 아이가 제 주식을 상속받게 하려는 거잖아요. 박순자 여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수진아, 네가 다 알았으니 나도 더 이상 숨기지 않으마. 민준이랑 최윤아 일, 나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 아이도 민준이 아이가 맞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건 알지만 우리 김씨 집안 대가 끊길 수는 없잖니. 너랑 민준이랑 8년을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없으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절 죽여도 되고 어쩔 수 없으면 저 몰래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도 여자시면서 어떻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실 수 없으세요? 만약 누가 어머니께 이런 짓을 했다면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박순자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민준이랑 공모해서 널 해치려던 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이가 많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민준이도 최윤아랑 관계를 정리하고 너희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하더라. 나도 앞으로는 너희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게.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빌면 뭐합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저는 김민준 씨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절 해치려던 일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박순자 여사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그러면 민준이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김씨 집안도 끝장이야. 제발 신고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랄 뿐이에요. 어머니, 더 이상 빌지 마세요. 그냥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랄 뿐이에요. 제 결심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박순자 여사는 저를 보며 절망적인 눈빛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갑자기 기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우리를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너한테는 증거가 없잖아.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그 만두는 내가 이미 다 버렸고 그라목손 병도 내가 숨겨놨어. 네가 신고해봤자 우릴 고소할 수 없을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에게는 사진과 이체 기록뿐, 그녀가 만두에 그라목손을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미 사람을 고용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당신과 김민준 씨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박순자 여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 조사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날 너무 몰아붙이지 마. 그러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예전에 그 나약하고 속기 쉬운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저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후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식 실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실장님, 어떻게 됐어요? 뭐 알아낸 거 있으세요? 강태식 실장님의 목소리는 무척 심각했습니다. 수진 아가씨,
그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칸에 김민준 씨 이름이 아니라 김영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영철이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김영철이 누구죠? 저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제가 알아봤는데 김영철은 김민준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가씨의 시아버님이십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어째서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설마 그 아이는 김민준의 아이가 아니라 시아버님의 아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죠? 저는 강태식 실장님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신 거 맞아요? 그 아이 출생증명서에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확실합니다. 강태식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 기록과 출생증명서 원본을 다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칸에는 분명히 김영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식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박순자 여사가 매달 최윤아에게 돈을 보내줬는데 그 기간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돈을 보내주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릿속이 뒤엉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박순자 여사는 매달 최윤아에게 돈을 보내줬고 이는 그녀가 최윤아와 아이의 일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일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것이 박순자 여사가 꾸민 일이란 말입니까? 그녀가 처음부터 최윤아를 시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김씨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아이의 아버지로 내세운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김민주는 이 일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강태식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강 실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알아봐 주세요. 김영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장이 있는지, 그리고 박순자 여사와 최윤아 사이의 다른 연락, 예를 들면 계약서나 합의서 같은 게 있었는지도요. 알겠습니다. 강태식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진 아가씨, 몸 조심하세요. 박순자 여사, 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코지 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강 실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순자 여사, 김민준, 최윤아,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님, 그들 사이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저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강 실장님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시아버지 김영철이라니. 5년 전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최윤아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실로 가 금고에서 인쇄해둔 계좌이체 내역을 꺼내 꼼꼼히 살폈습니다. 김민준이 최윤아에게 보낸 돈 외에도 매달 15일마다 익명의 계좌에서 최윤아에게 3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체 시점은 김민준이 돈을 보내기 시작한 것보다 1년 이상 빨랐습니다. 강 실장님은
이게 박순자 여사가 보낸 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났을까요? 연금은 100만 원 남짓일 텐데 아무리 아껴 쓴다 해도 매달 3천만 원을 최윤아에게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으니 무언가 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어머니께 그동안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특히 아이 출생 증명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 시아버지 김영철 씨가 살아있을 때 돈이 꽤 많았다는 소문이 있었어.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투자도 좀 했다고 하더구나.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으니 그 돈은 당연히 민준이에게 갔을 텐데 설마 박 여사가 그 돈을 숨겨둔 건가? 숨겨뒀다고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달 최윤아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낸 걸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 그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집안의 통장이며 집문서를 전부 자기가 챙기고 민준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수진아, 너 정말 조심해야 한다. 돈을 숨길 정도면 다른 비밀이 더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이 사건 뒤에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제 주식을 빼앗기 위해 저를 해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최윤아에게 몰래 돈을 보내고 심지어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아이의 아버지로 내세웠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설마 그 아이를 김씨 집안의 유일한 혈육으로 내세워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제 주식을 모두 차지하려는 걸까요? 바로 그때 강 실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가씨, 알아냈습니다. 김영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8억 원가량의 예금을 비밀 계좌에 넣어두었고 현재 박순자 여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와 최윤아가 맺은 계약서도 찾아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최윤아가 아이를 낳으면 박 여사가 매달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 최윤아는 아이의 아버지가 김영철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혀야 하고 김민준과는 절대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손에 든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8억 원. 박순자 여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계약서. 처음부터 박순자 여사는 최윤아를 시켜 아이를 낳게 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아버지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모두 그 예금을 합법적으로 상속받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민주는?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최윤아와 사귄 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박순자 여사에게 속은 걸까요? 저는 강 실장님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민준 씨가 이 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최윤아 씨가 지금도 김민준 씨와 연락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강 실장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은빛마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최윤아 씨가 최근에도 김민준 씨와 자주 만났고 가끔 김민준 씨가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대해서는 김민준 씨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모르고 박순자 여사에게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김민준이 정말 이 계약서에 대해 몰랐다면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어머니를 도와 아내를 해치려 한 꼴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가 몰랐다고 해도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재산을 빼돌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계속해서 사과하며 최윤아와 이미 이야기를 마쳤고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와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김민준 씨, 우리 내일 구청 가서 이혼 서류 접수해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린 증거를 전부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거예요. 김민주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렇게 단호하게 굴지 마. 우리 수년간의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고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줬어요. 당신이 걷어찬 거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요. 만약 안 나오면 뒤실은 알아서 감당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구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구에 서 있는 김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절제한 얼굴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모양입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정말 다시 해볼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들어가서 서류나 접수해요. 우리가 막 구청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우리 앞으로 달려와 멈춰 섰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얼굴 가득 분노를 띠고 있었습니다. 너희 이혼하면 안 돼. 민준아, 네가 만약 수진이랑 이혼하면 내가 내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김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건 저랑 수진이 사이의 일이에요. 어머니는 상관 마세요. 상관이 없어? 박순자 여사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김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상관이 없어? 네가 수진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누가 널 위해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누가 널 돌봐줘? 그 최윤아라는 여자는 그냥 여우 같은 년이야. 내 돈 보고 너랑 사귀는 거라고. 수진이랑 이혼하면 안 돼. 저는 박순자 여사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가 어디 김민준을 걱정해서 이러는 걸까요? 제가 김민준과 이혼하면 집안 재산을 나눠 갖게 될까봐, 그리고 자신의 음모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박순자 여사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김민준 씨가 이혼하는 건 우리 둘의 결정이에요. 어머니와는 상관없어요. 만약 계속해서 막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박순자 여사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이수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우리 김씨 집안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김씨 집안 재산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계좌 이체 기록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돈 전부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돈이에요. 김민준 씨가 제 돈으로 최윤아에게 집 사주고 아이 키웠는데 이제 와서 저랑 재산을 나누겠다고요? 박순자 여사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박순자 여사는 제 스마트폰에 담긴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김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봐라. 제가 처음부터 증거를 다 모아놨잖아. 너랑 이혼해서 재산 뺏으려고 작정한 거야. 너 속으면 안 돼. 김민준은 저를 보고 또 박순자 여사를 보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제가 수진이 돈으로 최윤아에게 집 사준 거 맞아요. 제가 수진이에게 잘못했어요. 이혼하는 게 마땅해요. 박순자 여사는 김민준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 불효 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쟤랑 이혼하면 난 더 이상 널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김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저를 따라 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뒤에서 울고 소리쳤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덩동 통덕고 덩덕고 덩덕. 이혼 서류를 접수할 때 직원이 우리를 보며 몇 마디 조언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든 잘 상의해서 해결하세요. 쉽게 이혼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김민준도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곧 이혼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도 생각보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구청을 나서자 김민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강 실장님이었습니다. 수진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최윤아 씨가 아이를 데리고 회사로 찾아가서 김민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김민준 씨가 무책임하다고 책임을 지라고 소리치고 있답니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최윤아가 왜 갑자기 회사로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걸까요? 설마 박순자 여사가 시킨 걸까요?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상황은 어떻고요? 김민준 씨는 아직 구청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붙여놨습니다. 최윤아 씨가 회사에서 크게 난동을 부려서 직원들이 다 구경하고 있고 기자들까지 갔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윤아가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 김민준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비록 그와 이혼했지만 그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최윤아가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민준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내가 걔랑 잘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회사로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거야? 왜 난동을 부리는지는 나중에 따지고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가서 수습해요. 그러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질 거예요. 저는 그에게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여사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니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저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최윤아가 갑자기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은 분명 박순자 여사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박순자 여사는 우리가 이혼하는 것을 막지 못하자 최윤아를 시켜 김민준을 망가뜨리고 자신은 재산과 주식을 독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강 실장님에게 최윤아가 박순자 여사와 연락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려는데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최윤아 씨 친구예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윤아 씨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까 김민준 씨 회사에 찾아갔다가 박순자 여사님한테 밀려서 넘어졌는데 아이도 좀 다쳤어요. 박 여사님이 다시는 소란 피우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요? 어느 병원이에요?
최윤아 씨랑 아이는 괜찮아요? 시내 중앙병원이에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좀 긁혔어요. 아이는 놀라서 계속 울고 있고요. 수진 씨가 김민준 씨랑 이혼한 거 알고 있고 박 여사님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유나 씨가 지금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수진 씨를 만나서 박 여사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싶어 해요. 제발 도와달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윤아는 제 가정을 파탄낸 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박순자 여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아이까지 다쳤습니다. 모른 척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박순자 여사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내 중앙병원으로 갈게요. 최윤아 씨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시내 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강 실장님에게 문자를 보내 그도 병원으로 와달라고 그리고 최윤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전고를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증거를 찾기 위해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입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 중앙병원으로 가는 동안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최윤아 친구의 갑작스러운 전화, 박순자 여사에게 밀려 넘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를 만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말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우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꾸며놓은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이든 거짓이든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최윤아가 정말 박순자 여사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녀의 모든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 테니까요.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길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강 실장님이 보였습니다. 그는 검은색 재킷에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재킷에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최윤아 씨는 3층 소아과 병실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좀 놀랐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최윤아 씨는 팔에 찰과상을 좀 입었고요. 박순자 여사님은요?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나요? 강 실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최윤아 씨를 밀고 바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봤다고 해서 그 택시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곧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없으니 최윤아를 만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저와 강 실장님은 함께 3층으로 올라가 소아과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에는 최윤아 혼자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작게 울고 있었고 최윤아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서러워 보였죠.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최윤아는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셨네요. 저는 병상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았습니다. 동그랗고 통통한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쓰러웠죠.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좀 놀랐다고. 최윤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죄송해요. 예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 씨와 민준 씨의 가정을 파탄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난 이야기는 그만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박순자 여사님이 왜 당신을 밀었어요?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최윤아는 심호흡을 하고 아이를 안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민준 씨랑 사귄 건 처음부터 박순자 여사님이 꾸민 일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강 실장님은 옆에서 녹음기를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2년 전 제가 막 시골에서 올라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이 자주 장을 보러 오셔서 저랑 친해졌죠.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아들 김민준이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김 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줄 착한 여자를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 제가 동의하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아이를 낳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최윤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돈이 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돈으로 최윤아를 유혹해 대리모로 삼고 김민준에게는 모든 것을 숨긴 채 말입니다. 그 후로 그분은 저랑 민준 씨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최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사실을 모르니 그냥 연애하는 척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박 여사님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협박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아이 출생증명서에 김영철 씨 이름을 쓴 것도 박순자 여사님이 시킨 건가요? 제가 서둘러 물었습니다. 최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강요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이 아버지를 반드시 김영철, 그러니까 민준 씨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합법적으로 김 씨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반대하자 그분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어머니를 병원에서 빼내서 다시는 못 만나게 하겠다고 협박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재산을 위해 돌아가신 남편까지 이용하고 최윤아 모자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정말 악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왜 김민준 씨 회사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시킨 건가요? 최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스스로 간 거예요. 어제 민준 씨가 저한테 수진 씨랑 이혼할 거고 저랑도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박 여사님이 시킨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일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박 여사님이 최근에는 생활비도 깎기 시작했고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회사로 찾아가서 민준 씨에게 따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박 여사님한테 붙잡혔어요. 최윤아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분수를 모르고 날뛴다고 욕하고 만약 민준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이와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셨어요. 제가 그분이랑 말다툼을 좀 했는데 그분이 저를 밀어서 제가 땅에 넘어지고 아이도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최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제 가정을 파탄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 또한 박순자 여사에게 이용당하고 협박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수진 씨, 제가 정말 죄송해요. 최윤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박 여사님이 제 어머니의 입원 서류를 가지고 있고 제 생활비도 통제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 어머니를 해칠 거예요. 수진 씨가 그분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경찰서에 가서 증언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옆에 있는 강 실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강 실장님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믿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줄게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요. 박순자 여사님이 당신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출생증명서를 조작한 것 외에 다른 일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그분이 숨겨둔 8억 원의 예금이나 저를 해치려던 일이요. 최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박 여사님이 누구랑 통화하면서 갈색병에 든 약으로 당신을 사라지게 만들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이 없어지면 당신 명의의 주식이 전부 김씨 집안의 것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매달 제게 보내주는 돈도 그 비밀 계좌에서 인출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 돈은 김영철 씨가 남겨준 노후 자금이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갈색병. 역시 그라목손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이전에 찍어둔 갈색병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병 맞아요? 최윤아는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박 여사님 집에서 한 번 봤어요. 옷장 가장 깊숙한 서랍에 숨겨두셨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발설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셨어요. 이제야 박순자 여사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강 실장님은 옆에서 녹음기를 챙기고 저를 향해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관님, 무슨 일이시죠? 이수진 씨, 저희가 박순자 씨의 행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무척 심각했습니다. 그녀가 방금 농약 가게에서 그라목손 한 병을 사서 지금 이수진 씨 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댁에 누가 있나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또 그라목손을 사서 우리 집으로 가고 있다니.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는 시내 중앙병원에 있고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경찰관님, 제발 저희 집으로 빨리 가주세요. 절대 그분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저희가 이미 출동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의 살인미수, 불법 재산 이전 혐의에 대해 이수진 씨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최윤아에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또 그라목손을 사서 우리 집으로 갔대요. 경찰이 이미 출동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지금 당장 저랑 경찰서로 가서 아는 걸 전부 진술해야 해요. 그래야 당신과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최윤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아이를 안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강 실장님에게 최윤아를 먼저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이제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녀가 더 미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경찰차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관 몇 명이 단지 안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가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이수진입니다. 저희 집은 괜찮나요? 박순자 여사님은 잡았나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댁 현관문 앞에서요. 그라목손을 꺼내 문을 따려던 순간 저희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이수진 씨의 주식 양도 계약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서명을 강요하려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몸에서 이수진 씨의 주식 양도 계약서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잡혔고 증거도 확보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저를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박순자 여사를 연행해 나왔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저를 보자 눈을 부릅뜨고 아크네나게 소리쳤습니다. 이수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녀를 보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민준 씨 잘 돌보고 최윤아 씨와 아이도 도울 테니 더 이상 그들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박순자 여사는 더 욕을 하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하고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 실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최윤아 씨가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진술했고 경찰이 최윤아 씨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박순자 여사가 숨겨둔 8억 원의 예금 계좌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집안은 제가 떠날 때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차갑고 계산적인 공간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드디어 제 자신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의 햇살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직 길고 험난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지키며 제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